더는 못 참겠어. 그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즐거워. 5년 동안 나를 외면하던 사람이 집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단번에 무너졌다. 설마 우리 거실에서 그토록 뻔뻔한 배신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분노 조용히 삼킬 생각은 없다. 지옥을 보여주겠어. 반드시. 내 이름은 김상훈, 42이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중견 사무기기 회사에서 18년째 영업을 맡고 있다. 승진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어진 일엔 최선을 다해왔다. 성과도 나쁘지 않고 컴플레인도 거의 없다. 화려하진 않아도 실속 있는 삶이라 자부했다. 결혼한 지 10년, 아내 서미지는 나보다 3살 어리고 지금은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다. 일에 빠져 사는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이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땐 정말 행복했다. 서로를 응원했고 바빠도 짬을 내어 데이트를 했고 결혼식 날엔 이 사람과라면 어떤 미래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린 멀어져 있었다. 특히 지난 5년은 더욱 그랬다. 부부로서의 접촉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그저 일이 바쁜 탓이라며 이해하려 했다. 지친 아내를 억지로 안아달라 할 수는 없다고 나름의 배려라 믿으며 참고 또 참았다. 부부란 세월과 함께 변화하는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진지하게 마주했어야 했다. 그 시절 우린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다. 겉으로만. 그 이상함은 어느 밤 문득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엔 딱 한 장의 메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건조한 글씨,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문장. 별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요즘 아내는 주말까지도 거의 집에 없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며 늘 회사에 매달리는 듯했다.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줄었고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예전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대화할 때마다 어색함과 벽 같은 게 느껴졌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라고 말을 걸어도 아내는 휴대폰을 들여다본 채 그래, 그렇구나. 딱 2마디. 부부 사이의 온기도 애정도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미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건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주말 몸이 좀 이상했다. 미열과 피로감. 억지로라도 출근할 수 있었지만 팀장의 권유로 조퇴하게 됐다. 오전 11시쯤 나는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그 순간 익숙하지 않은 남성용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누가 왔나? 하지만 그런 얘긴 들은 적이 없다.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자 거실에서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의 맞장구 치는 아내의 웃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소파에 앉은 2사람.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내가 아는 얼굴. 그러나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아내. 상훈 씨? 벌써 왔어?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남자는 연극하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 상담이 있어서. 어설픈 변명. 하지만 거실에 흐르는 공기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그런 일이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 슬픔,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다. 증거도 없고 확신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놀랄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올 리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남자의 얼굴, 아내의 다정한 웃음,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2사람의 거리감.
아내는 업무 상담이라 말했지만 그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간의 관계가 아니었다. 시선의 방향, 미소의 깊이, 웃음의 결, 모두가 나의 직감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온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그 남자 도대체 누구지? 이름도 소속도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내는 나를 배신했다. 5년 동안 아내는 나를 완전히 밀어냈다. 손끝 하나 닿으려 해도 그녀는 차갑게 물러섰고 말을 걸면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고 다가서고 다정한 눈빛을 나누고 있었다. 비참했다. 서러웠다.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참아야 해. 못 본 걸로 하자.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탐정사무소 광고가 쏟아졌다.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움직여야 했다. 몇 개의 사이트를 북마크하며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눈앞의 세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참는 나와는 오늘로 끝이다. 이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더는 외면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쥔 채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회사에선 평소처럼 행동했다. 평소처럼 거래처를 돌고 숫자를 계산하고 팀장에게 웃었다. 하지만 속은 늘 뒤숭숭했다. 그날 거실에서 본 광경, 5년간 내가 무리하게 견뎌온 시간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선 분노와 혼란이 소용돌이쳤다. 이러다간 무너진다. 그건 분명했다.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대학 동기 최진수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금요일 밤 서울역 앞의 이자카야.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달리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유리잔에 담긴 맥주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마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니, 아마도 아니야. 거의 확실해. 게다가 회사 사람이야. 진짜야? 진수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표정을 굳혔다. 농담도 가벼운 말도 없이 끝까지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태도에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증거라. 마음 한켠이 걸렸다. 탐정까지 쓰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닐까. 정말 아내가 잘못한 거라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의심한 것만으로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 망설임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상훈아, 너 계속 이렇게 참고 살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참는 게 옳은 거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참아서 지킨 게 뭐가 있었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는 맥주잔을 힘껏 들이켰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볼게. 우선 내가 직접 뭔가 확인해 볼게. 말로 내뱉으니 조금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은 탐정 한 명 알아봐 줄게.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어떤 순간에도 진수는 내 편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조금은 다시 숨을 쉬는 걸 느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섰을 때 밤바람이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아프도록 청량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 앞에서 나는 각오해야 했다. 참기만 하던 나와는 오늘 밤으로 끝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의 휴대폰에 GPS 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위치 정보만 파악할 수 있어도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앱을 설치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미지는 휴대폰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다.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조차도 마치 그것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이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확신은 커졌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커졌다. 몇 번이나 기회를 엿봤다. 샤워 중일 때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심지어 욕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철통 같은 경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뭐든 시작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손이 멈췄다. 조급함과 분노가 뒤엉켜 목 깊은 곳에서 쓴 것이 올라왔다.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한때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었다. 사랑했고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두려웠다. 결국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미진에게 경계심만 더 키우게 됐다. 어느 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다운 대화도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요즘 퇴근 늦더라. 진짜 일이야? 되도록 차분하게 조용히 물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예리한 반박이었다. 뭐?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날카로운 눈빛. 그 눈엔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마치 적을 바라보는 듯한 싸늘하고 단호한 시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거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기색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철벽을 치고 방어에 들어갔다. 오히려 내가 가해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에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 상태에서 어설프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효과다. 묘하게 냉정한 내 안의 판단이었다. 나는 조용히 혀를 찼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간다. 어설픈 접근으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질문이 아닌 단호한 제재를.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참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빼앗긴 걸 되찾는다. 그날 밤 거실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TV 소리만이 건조하게 퍼지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캔맥주를 들이켰다. 탄산이 터지는 사소한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슬쩍슬쩍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 눈엔 더 이상 애정은 없었다. 오직 경계, 마치 내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물이라도 되는 듯한 시선이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미 긴장 그 자체였다. 예전엔 이런 밤에도 사소한 얘기를 나누며 웃곤 했다. 회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주말 계획들. 모두 이제는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눈앞에 있는 건 더는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는 못 참는다.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아직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말 따위로 덮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냥 삼켜버리면 내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죽어갈 것이다. 마음 어딘가에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날 아침 집 밖으로 나가는 척하고 근처 조용한 카페에 숨어들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목으로는 넘겼지만 마음은 더 쓰라렸어요. 심장만이 허망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탐정 좀 소개해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작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분명히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처음으로 생긴 행동하려는 각오. 두렵다. 잃을 것도 아플 것도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참는다고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론 소모와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내 손으로 내 존엄을 되찾는다. 더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킨 뒤 나는 조용히 다음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건 우연이었다. 어느 날 예정되어 있던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갑자기 시간이 비게 된 나는 오랜만에 오후 반차를 냈다. 가끔은 일찍 퇴근해서 미진이랑 저녁이나 같이 먹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닭강정과 감자 사라다를 샀다. 둘 다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는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혹시 아직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터무니없는 희망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나 나는 듣고 말았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낮고 은근한 웃음소리. 숨죽인 듯한 여자의 목소리와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웃음이 겹쳐졌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귓가엔 심장소리만 울렸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다. 손끝이 땀으로 미끄러졌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 하지만 이성은 부정했고 직감은 확신했다. 천천히 문을 열자 거실 소파 위엔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피부를 맞댄 채 웃고 있던 아내와 남자. 남자의 손은 미진의 허벅지 위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기는커녕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그 남자의 얼굴은 며칠 전 거실에서 마주친 그 놈이었다. 상훈, 왜 벌써 왔어? 채. 남자는 혀를 차며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려 초점도 맞지 않았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이 자들은 나를 배신한 것이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무너졌다. 믿고 지내온 시간 쌓아왔던 일상 그리고 내가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즐거워 보이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다. 아니야. 이건 그냥 출장 피로 좀 풀려고. 딱히 나쁜 뜻은 없었어. 억지 변명 비굴한 눈빛 말 같지도 않은 말투. 현장에서 들킨 주제에 그리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내 분노를 얼려버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둘을 노려본 뒤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이제 내 안의 분노는 불이 아니었다. 그건 얼음처럼 차갑고 맑고 정제된 분노였다. 더는 소란 피우지 않는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안에서 하나의 강한 의지가 움텄다. 다음 날 나는 진수에게 연락했고 그가 소개해준 탐정을 바로 만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낡은 나무 테이블,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고요한 공간. 그 평온한 분위기와 달리 내 마음은 계속 요동쳤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이게 이번 조사 내용입니다. 말투는 침착했고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침착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손끝에서 스며나오는 분노와 억울함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탐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익숙한 손길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행, 잠복, 증거사진 촬영, 필요한 절차들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복수심에 불이 붙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진수의 소개로 실력 있는 여성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인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엔 부드러움보다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아내분이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라면 사내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는 윤리 위반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평소엔 온화한 성격이지만 그때만큼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였다.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회사의 내용 증명 발송, 위자료 청구, 이혼,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은 완벽했다. 주저함은 없었다. 오히려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해 행동하고 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더는 망설이지 않는다. 참을 이유도 없다. 배신에 묵묵히 견딜 필요 따윈 없다. 그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되돌려줄 것이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출발선에 겨우 서게 된 기분이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조용히 시작될 전쟁을 바라보았다. 탐정은 프로였다. 며칠 만에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 현장을 연이어 포착해냈다. 호텔 출입, 주말 데이트, 사람 없는 공원에서의 밀회, 카메라 렌즈에 담긴 사진들은 모두 선명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때론 어깨를 기대고 걷는 두 사람, 내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그 표정을 다른 남자에겐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와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게다가 탐정이 설치한 녹음기에서 결정적인 음성까지 확보됐다. 상훈이는 그냥 ATM이야. 뭐 어때? 우리 진짜 사귀는 사이인데. 그 웃음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마른 소리로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놀랍도록 차분했다. 고함을 지르고 싶지도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모든 게 허무해질 만큼 마음이 텅 비어갔다. 애정도, 미련도, 실망도 이미 다 지나간 감정이었다. 거기까지 들었는데도 아직도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나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회사를 향한 고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진, 음성 파일, 날짜 기록 모두를 하나로 정리해 사내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정식 접수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착수했다. 탐정 역시 계속해서 움직였고 남자가 근무 시간 중 아내를 만났던 정황,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이제 도망칠 구멍은 없다. 모든 건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나는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아갔다. 차갑고 날카롭고 감정을 지운 채 그저 정의로서 이제 내 안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앞으로 내가 취할 모든 행동은 부당하게 짓밟힌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각오는 이미 끝났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건 금요일 오후였다. 탐정과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면밀하게 조율한 문서, 빈틈없이 정리된 구조, 증거 사진, 음성 녹취 요약, 사내 규정 위반 조항까지 모두 패키징해서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 그리고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회사는 분명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나는 묵묵히 절차를 밟아갔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예상대로 아내와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는 벌집을 쑤신 듯한 소란이 일었다.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시작되었다고 했다. 윤리 위반, 상하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사내 연애, 사내 규정에 명확히 위배되었고 무엇보다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스캔들이었다. 동시에 나는 아내의 부모에게도 모든 사실과 증거를 전달했다. 그날 나는 직접 처가를 방문했고 두툼한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다. 여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을 떨며 한 장씩 사진을 넘겼고 곧 격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미진아, 이게 도대체 뭐야? 장모님은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불쌍하다는 감정도 죄책감도 전혀 들지 않았다.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망신을 줬다고? 상관없다. 이제 남은 건 나를 배신한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견뎌온 굴욕과 고독, 그 일부라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미지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주변 누구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동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족들조차 차가운 시선을 보내왔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임원회의에 불려가 조사받는 입장으로 전락했다고 들었다.
한때는 임원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 이제는 사내의 수치라 불리며 손가락질받고 있다. 이게 배신자들의 말로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내 복수가 착실하게 시연되기를. 초조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건 당연한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였다. 임원, 법무팀, 인사팀장 등 약 10명이 모인 회의실은 심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창가의 커튼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 소리조차 귀에 거슬릴 만큼 공기는 팽팽히 얼어붙었다. 테이블 중앙엔 두툼한 조사 자료 파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내가 탐정과 함께 수집한 증거 사진, 음성 녹취, 정밀한 조사 기록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터에는 호텔을 드나드는 서미진과 그 남자의 선명한 사진이 투사되었다. 스피커에선 음성이 흘러나왔다. 상훈이는 그냥 ATM이야.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 그럼 됐지 뭐.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고 서미진은 소리치듯 울었다. 상훈 씨, 제발 여기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단지 자기 위치만 지키려는 초라한 비명이었다. 심한 건 누군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내 안의 감정은 말라 있었다. 위원들도 그 남자의 근무 중 외도,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 등 수많은 위반 사항에 질려 있었다.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저었고 인사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싸려 하지 않았다. 주변 직원들 또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최악이네. 가정 있는 사람이 저러다니. 끝났지 뭐. 그 목소리들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두 사람의 자존심을 조용히 갈기갈기 찢어냈다. 서미진은 눈이 붉게 부은 채로 떨었고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다. 지위도 미래도 단 몇십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소문은 사회로도 퍼졌고 업계 안에서 그 남자에 대한 악평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한때 미래가 촉망되던 엘리트라 불렸던 남자가 이제는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당연한 결과다. 남을 배신한 죗값은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죠. 단지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돌려준 것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었다. 차갑고 담담하게 나는 두 사람의 추락을 지켜봤다. 서미진은 프로젝트 팀장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 자리는 한때 사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자리였다. 그녀는 그 직책에 자부심을 느꼈고 주변의 존경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배신이 드러난 지금 아무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발령된 곳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방 지점. 서울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곳이었다. 업무는 창고 관리 보조, 사실상 좌천이자 눈에서 멀어지라는 회사 측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 남자는 임원 후보였지만 좌천도 아닌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았다. 임원회의에서의 추궁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사내 규정 위반과 업무 윤리 위반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엄중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겉으로는 잦은 퇴사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사실상 내쫓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애초에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두 사람이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변의 조롱과 멸시, 그걸 견뎌낼 정신력이 그들에겐 없었다. 서미진은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사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고 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 남자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했고 한때의 인맥들마저 그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조용히 다음 수를 두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장인 장모 댁을 직접 찾았다. 거실엔 서미진과 그녀의 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는 어머니,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진 서미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인해.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 나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서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훌쩍이며 손끝을 떨면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사랑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감정조차 없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조건은 내 요구대로 어떤 동정도 없이 법대로 냉정하게 끝장을 보았다. 그 남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필요하다면 정식 소송도 불사할 입장이었다. 사회적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진 두 사람에겐 더는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이것이 배신에 대한 대가다.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고 구해줄 손도 내밀지 않았다. 고립무원의 지옥 속에서 천천히 스스로 뿌린 배신의 무게를 곱씹으면 된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등 뒤로는 서미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이혼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을 보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 포기 동의서까지 체결했다. 법적으로도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 남자에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그 남자가 지급하게 되었다. 물론 그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불륜 사실이 전해졌고 결국 그 역시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 남자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너희가 선택한 결말이다. 누가 나더러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도 부족할 정도다.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조용히 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건 결국 내가 몸소 찾아낸 답이었다. 이혼 후 서미진은 회사에서의 자리도 잃었다. 징계는 피했지만 상사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동료들도 그녀를 꺼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시선, 뒤에서 속삭이는 소문. 자존심 강한 서미진에게 그건 아마도 참기 힘든 굴욕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다. 그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이미 냉각 상태였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고 아버지는 사실상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세상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서미진에게 그건 아마 죽는 것보다 더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고립무원, 그녀를 지키려는 사람은 더는 없었다. 당연한 결과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니까. 한때 나를 ATM이라 부르며 웃으면서 배신했던 그녀의 최후에 동정할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그 남자 역시 추락해갔다. 회사에선 정식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퇴사했다. 다음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게다가 전 아내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당했고 내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까지 겹쳐 재정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다. 체면을 위해 무리의 서론을 끼고 산 고급 아파트,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했다고 들었다. 지위도, 돈도, 자신감도 모두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는 지금은 초라한 중년 사내로 전락했다. 소문에 따르면 싸구려 오피스텔로 이사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자업자득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부른 결과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로를 지켜봤다.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게 있어 진정한 처벌이었다.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고 위자료도 입금된 즈음 나는 새 집을 구했다. 조용한 주택가, 햇살 좋은 오래된 빌라. 역에서는 조금 멀지만 햇볕 잘 들고 어딘가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이삿짐 상자들에 둘러싸인 거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끝났구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온 덕분에 나는 드디어 진짜 나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행동해야 했고, 맞서야 했고,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했다. 나는 그걸 배웠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며 살지 않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비록 외롭고 서툴고 불안할지라도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새로 산 커피 머신으로 아직 어색한 향의 커피를 홀짝이며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배신한 자들에게는 끝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에겐 새로운 시작이 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미래가. 그날 이후로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매일이 길고 조용했다. 회사와 집, 그리고 혼자의 공간. 처음엔 낯설고 허전하고 불안했다. 서미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한동안은 떠오르기만 해도 속이 뒤틀릴 정도로 괴로웠다. 거짓된 미소, 비겁한 변명, 나를 무시하듯 웃던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지우려 해도 자꾸만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길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햇빛 하나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가정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내 감정을 삼켜왔던 시간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주말마다 단골 책방을 찾으며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혼자서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서 골목 풍경이나 낙엽, 빛 그림자를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취미였는데 어느새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사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서히 알아가는 중이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회사 동료들과는 전보다 조금 더 웃고 말을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다. 특별히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스스로를 닫지 않았다. 가끔은 부장님이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하고 말할 정도였다.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한때는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던 누나에게 주말에 같이 국밥이나 먹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사람을 완전히 믿는 건 어렵다. 누군가 다가오면 속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되고 내 마음을 쉽게 드러내진 않는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랑이나 관계가 모든 걸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나로 살아가느냐에 달렸다는 걸. 그리고 무너졌던 삶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내 책상 위에 조용히 말을 붙였다. 선배, 혹시 주말에 같이 사진 찍으러 갈래요? 취미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보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분노나 후회에 붙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다는 걸.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젠 내 입에서도 기억에서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다. 가끔은 뉴스처럼 누군가의 입을 통해 스치듯 들려오는 소문으로 그들의 소식을 접하곤 했다. 서미지는 이혼 후 잠시 친정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집안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섞지도 않았으며 어머니조차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처음엔 알바를 하며 버티려 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주변 시선 때문인지 몇 달도 채우지 못하고 금세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엔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말도 들렸다. 고개 숙이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녀를 지인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다. 단정하던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눈은 퀭했고 얼굴엔 생기라고는 없었다고 했다. 저게 진짜 서미진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SNS에 짧은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용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에 대한 넋두리였다. 하지만 그 글 아래 위로의 댓글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조롱이나 무관심만 가득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특히 한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잔인함은 배가 된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스스로 부른 결과니까. 한편 그 남자 역시 좋은 소식은 없었다. 업계에 내 평판은 이미 바닥이었고 어디서도 정규직 제안을 받지 못했다. 결국 택배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라 했다. 그 와중에 전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길고 지리하게 이어졌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합쳐 수천만 원대의 청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거기에 내게 지불한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니 남은 것은 부채뿐이었다. 지인이 우연히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를 마주쳤다고 했다. 한 손엔 지저분한 우산, 다른 손엔 편의점 비닐봉지,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그의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쳤대요. 한때 사람들 앞에 나서길 즐기고 목소리도 크고 당당하던 남자가 이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 이따금 그의 번호로 전화가 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게 끝났고 연락할 이유도 받아줄 이유도 없었다. 그저 가끔씩 그 번호를 보고 아직 살아는 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관심 없다. 이젠 그 사람들에게 동정도 분노도 안 생겨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조차 지나치게 관대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에게 복수 이상의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2년 전 나는 무너졌고 그들은 웃고 있었다. 지금 나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그들은 바닥에서 버티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언젠가는 균형을 맞춘다. 세 번째 봄이 찾아왔다. 낙엽과 눈이 몇 번이나 지나가고 꽃이 다시 피었다. 그 사이 나는 또 조금씩 변해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내 일상을 조금씩 물들이고 있었다. 이름은 윤서진. 회사에서 외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이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만 나누는 사이였다. 도시적인 인상이지만 말투는 부드럽고 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요즘 사진 많이 찍으시던데요. SNS에서 봤어요. 분위기 참 좋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찍는 거라 엉성한데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서진과는 가끔씩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사진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 번 이혼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럽고 동시에 편안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조용히 걷고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나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지금은 그냥 서로의 옆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속도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근처 재래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골랐다. 카메라 하나를 들고 골목 풍경을 찍으며 웃는 시간이 늘어갔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소하지만 흠뻑 따뜻한 순간들이었다. 어느 날 서진이 작은 텀블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예요. 집에서도 한번 내려 드셔보세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찡했다. 3년 전 나는 망가진 커피 머신 앞에서 혼자 쓰디 쓴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내 아침을 위해 커피를 골라주는 일상이 생겼다. 그건 그냥 말로 설명 못할 마음이었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나는 아직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그녀가 내 옆에 있기를 바란다고 속으로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과거는 끝났다. 배신도 분노도 더 이상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작은 따뜻함들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의 길을 또 걸을 것이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고,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거실 창문 밖 햇살이 부드럽게 깃든다.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음악을 튼다. 어느새 서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은 어디서 사진 찍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을 보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제 내 삶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이게 처음으로 내가 이긴 거였는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